내년 대한민국의 노후 제도가 바뀝니다. 정부는 형평성 조정이라는 말을 내세웠지만 그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중 일부는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일부는 누구일까요?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부자도 아닌 사람들. 평생 일하며 세금을 내온 60대 중산층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인데 왜 나만 제외되는 겁니까?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세금. 지금 이 순간 노후의 생존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대한민국의 노년층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명 중 6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해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연금 수급자 명단에서 사라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재정 안정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통계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숫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희생은 늘 그렇듯 가운데 낀 세대에게 돌아옵니다. 국민연금은 충분하지 않고 기초연금은 이제마저 끊기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개편안의 모든 내용을 공식 문서, 통계, 정부 회의록을 근거로 낱낱이 분석합니다. 누가 제외되는가? 왜 지금 바꾸는가? 그리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60분 동안 팩트로, 데이터로, 그리고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연금은 혜택이 아닙니다. 평생 일한 대가이자 늙어가며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금, 이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축소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늘 확대, 강화, 인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왔죠.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 방향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이 버티질 못합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5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중 20조 원 이상이 바로 기초연금으로 쓰입니다. 매달 300만 명이 넘는 노년층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죠. 문제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약 1조 원씩 지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연금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즉,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폭증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부들은 늘 말을 아꼈죠. 노인 복지 삭감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올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2월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내년 개편의 뿌리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수급자의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지급 기준을 재조정한다. 이 문장 하나가 바로 축소의 다른 표현입니다. 정부는 형평성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지출 감축입니다. 즉, 돈이 부족하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부터 빼겠다는 것. 그게 이번 개편의 진짜 목적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현재 약 720만 명. 그 중에서 소득 하위 70%가 매달 평균 3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하위 60%로 바꾸면 약 100만 명이 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연간 약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문장 수정으로 4조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한 달 30만 원이 당장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그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는 생존의 끈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말합니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도를 남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금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잘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그 최소한조차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 다시 한번 하위 50%로 줄어들 가능성도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축소의 논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복지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연금 제도를 손대는 진짜 이유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인구는 늙어가고 세수는 줄어들고 그 끝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언제나 은퇴한 세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실제로 버는 돈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이 금액이 월 202만 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184만 원 이하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즉, 같은 형편이라도 내년에는 부자로 분류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외곽에 1억 원짜리 빌라 한 채를 가진 67세 여성 어씨가 있습니다. 직업은 없지만 아들이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을 보내줍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월 32만 원을 받고 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구조가 바뀝니다. 아들이 주는 3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빌라의 시가 1억 원 중 일부가 재산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월 소득 인정액이 19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씨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의 70세 노부부, 둘 다 일은 하지 않지만 20년 전 구입한 2000cc 중형차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각각 월 40만 원씩 받고 있고 기초연금으로 부부 합산 60만 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동차가 걸림돌이 됩니다. 정부는 이제 배기량 1600cc 이상 차량은 자산으로 간주하고 연 3%의 소득 환산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시가 1,500만 원이라면 연 45만 원이 추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기준을 넘기게 되어 결국 감액 혹은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연금을 끊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 평생 아껴 산 결과로 작은 재산 하나 가진 사람들. 그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형평성을 위해 재산과 소득의 합산 방식을 정교화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교함은 곧 복잡한 감액 공식이 됩니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왜 끊겼는지조차 모르고 탈락 통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해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10년 전에 들어둔 보험이 만기돼 300만 원을 돌려받으면 그 한 번의 해약금이 일시적으로 소득으로 계산되어 다음 달 연금이 감액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잠깐의 돈이 들어와도 부자로 분류되는 제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순히 소득이 많다, 적다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구 구조와 생활 여건까지 포함시킵니다. 같은 재산, 같은 소득이어도 아들과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사는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재산으로 묶여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집니다. 반면 홀로 사는 노인은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내년부터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조금 유리하지만 가족과 사는 노인에게는 훨씬 불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세세한 항목까지 들여다볼까요? 단순합니다. 누락된 세금을 채우는 대신 복지에서 빠지는 사람을 늘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이 빠질 때마다 월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만 명이 빠지면 3,600억 원이 절감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밥상에서 사라지는 돈입니다. 결국 내년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하나,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 둘, 자녀가 매달 돈을 보내준다. 셋,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넷,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월 60만 원 이상이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기초연금 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한 2026 복지 재정 안정화 계획 속에 조용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공개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내부 보고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단 세 줄의 문장이 핵심을 설명합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하위 60%로 조정한다. 부부 합산 감액률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재산 공제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 세 줄이 내년 연금 개편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세 줄이 바꾸는 현실은 너무도 큽니다. 첫 번째 변화.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축소. 이 말은 전체 노인 인구 중 10명 중 7명이 받던 연금을 이제 6명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 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이 제외됩니다. 이 한 문장으로만 연간 4조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정부는 이를 형평성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출 축소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였던 보편 복지가 아니라 선별 복지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변화. 부부 감액률의 상향. 기초연금은 원래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둘 다 받더라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 비율이 지금은 20%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5%로 올라갑니다. 즉,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가정은 매달 약 12만 원이 줄어듭니다. 1년이면 144만 원. 크지 않은 것 같지만 노년층의 현실에서는 이 돈이 한 달의 약값 혹은 한겨울 난방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부부에게 불이익이 커지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만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이 제도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셈입니다. 세 번째 변화. 재산 공제 기준의 축소. 기존에는 재산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9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불과 1천만 원의 차이지만 기준선 아래와 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 평가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면서 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즉, 집을 가진 노인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 조정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정이 아니라 삭감입니다. 특히 중산층 노년층은 이번 개편으로 이중 타격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느리게 오르고 기초연금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나는 평생 일했지만 지금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 한 문장뿐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6년 이후 기초연금 재정을 5년간 약 20조 원 절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조 원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식탁, 약국,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평성이라는 단어로 포장합니다. 형평성.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그 속엔 누군가를 덜 도와야만 유지되는 균형이 있습니다. 연금이 끊긴다는 건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달 25일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던 돈이 사라지면 그 다음 달의 계획이 통째로 흔들리죠. 정부가 말하는 통계상의 한명은 현실에선 누군가의 밥상, 약값, 전기요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김모 씨 부부입니다. 남편은 40년간 버스 운전사로 일했고 아내는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은 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부부 합산 월 80만 원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기초연금으로 매달 부부 합산 6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가게 보증금 2천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된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몰던 택시가 2000cc 차량이라 자동차 자산으로도 감액이 적용됐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고 결국 연금은 끊겼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게 죄가 됐네요. 일을 안 했으면 계속 받았을 텐데. 두 번째 사례는 전남 순천의 72세 여성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남편을 10년 전에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38만 원, 기초연금은 월 32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 씨의 연금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동안 매달 딸이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던 것. 그 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이 씨는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가 불편할까봐 계좌로 보내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씨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으로 받으면 괜찮을까요? 그 웃음 뒤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강원도 원주의 65세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퇴직 후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을 받고 아내는 개인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들의 연금은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유는 집값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 2천만 원이었고 자동차 2대의 시가가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산으로 계산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19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이제야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복지입니까? 벌칙이지. 이 세 가정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평생 일했고, 모두 세금을 냈고, 모두 조금은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조금이 이유가 되어 이제는 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짜 부자는 여전히 받지 않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받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그 중간층이 모두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기초연금은 더 이상 모든 국민의 노후 안전망이 아닙니다. 누가 덜 힘든가를 따지는 경쟁이 됐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말입니다. 형평성, 효율성, 선별 지원. 이 세 단어는 언제나 옳아 보이죠. 하지만 그 단어들의 이면에는 불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말은 사실상 누군가는 빠져야 한다는 뜻이고 효율성은 돈을 아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별 지원은 모두를 돕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축소를 예산의 건전성 확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는 노인들에게는 그저 내 몫의 복지가 사라진다는 말로 들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은 약 720조 원입니다. 그중 복지 예산은 250조 원, 기초연금은 약 25조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3.4%에 불과하죠. 즉, 기초연금 전액을 없앤다 해도 국가 재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칼을 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계산에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절감 효과. 노인층 지원을 줄이면 당장은 큰 반발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관심이 없고 노인 세대는 이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가장 쉬운 영역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둘째, 정책 성과의 착시. 기초연금 지급률이 줄어들면 평균 연금액은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계상 노인 소득 증가로 보이지만 실제론 대상자가 줄었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마술입니다. 셋째, 복지 남용 이미지 차단. 정부는 늘 이런 문장을 사용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는 복지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근로 은퇴 세대입니다. 즉, 평생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일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일했지만 소득이 끊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돈을 줄이기 위해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은 다릅니다. 형평성보다 중요한 건 존엄이고 효율성보다 절실한 건 생활입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68%가 연금이 끊기면 식사를 하루에 한 끼로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정이 곧 누군가의 생활을 끊어버리는 일이라는 걸. 정책의 언어는 늘 부드럽습니다. 효율화, 조정, 형평성. 하지만 그 단어들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 그건 곧 냉정한 삭제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세금으로 만든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태도는 그 신뢰를 조용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이미 바뀌고 있고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새 기준 안에서 최대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재산과 소득 구조를 조정하면 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재산 분산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모든 재산을 한쪽 이름으로 몰아두면 그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만 1억 원짜리 집을 등록해 두었다면 그 집이 고스란히 남편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나누면 재산이 절반으로 분산되어 계산되고 감액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명의 분산은 가장 현실적인 절세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1주택 보유자는 내년 기준이 9천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자녀 송금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서 매달 생활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으면 기초연금 산정 시 정기소득으로 잡힙니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받던 돈이 결국 연금 감액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송금이 아닌 증여 형식의 일시 지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년에 한 번 2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이는 정기 수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은 계좌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입금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건 편법이 아닙니다. 현행 규정 안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건강보험료 확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건강보험료 수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자동차세 데이터를 복지부에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가 기초연금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즉,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있으면 소득이 많다고 판단되어 연금이 감액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부동산 공시가격, 예금 잔액 등 모든 요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므로 이를 조정하면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에 전화해서 2026년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내 건강보험료가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겁니다.
이 한 통의 전화로 연금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 해약금과 금융이자 관리도 중요합니다. 보험이 만기돼 해약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한 달 소득으로 계산되어 연금이 일시적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보험 해약 시점을 피해서 조정하거나 해약금을 분할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액 예금이 없어도 이자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럴 땐 단기 정기 예금보다는 이자 지급 시기가 분산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을 분산하라. 둘째, 자녀 지원금은 송금이 아닌 증여로 바꿔라. 셋째,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내년 연금 축소의 영향을 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내년의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손대는 것은 단지 한 해의 기초연금이 아니라 다가올 10년의 복지 구조입니다. 정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4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지금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하위 60%는 5년 뒤에는 하위 50%, 10년 뒤에는 하위 40%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책 초안으로 검토 중인 시나리오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조용한 축소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처음엔 대상 비율을 줄이고 그 다음엔 금액 인상률을 낮추고 마지막에는 수급 기간이나 조건을 조정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10년 뒤 돌아보면 받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고 받는 금액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뒤처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지의 침식 구조입니다.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드는 제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지금의 세대뿐입니다. 국민연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2050년 이전에 이미 적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지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세대가 국민연금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과 기초연금의 혼합구조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사라진 사회를 상상해 봅시다. 노후의 최소한이 사라지면 노인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립니다. 편의점, 주차장, 택배 분류장, 이미 많은 70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그 비율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노년이 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한다면 그건 사회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영상의 제목, 내년부터 연금 이 사람은 못 받습니다. 이 문장은 단지 내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완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이 믿었던 마지막 울타리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보를 알고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절반은 실행입니다. 내 재산을 점검하고 내 소득 구조를 확인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그건 국민이 만든 사회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국가가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는 운이 아니라 지식과 준비로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